판사 며느리는 제가 평생 담가온 장을 가난의 냄새라며 내다버렸고, 하나뿐인 아들은 추석 명절에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모든 희생이 짓밟힌 그 절망의 순간, 저는 잊고 있던 땅이 500억의 유산이 되어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지독한 고부 갈등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저기 높은 빌딩들이 내뿜는 화려한 불빛은 산 하나를 넘어야 겨우 보이는 그런 외곽 동네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재개발이다 뭐다 시끄럽지만 제가 사는 이 동네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잊은 섬처럼 조용하기만 하죠. 제가 사는 이 낡은 집도 그래요. 반들반들 닳아버린 마루, 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인 낡은 소파, 벽에 걸린 빛바랜 흑백 사진까지 모든 물건에는 먼저 간 남편의 온기가,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참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당에 나가 장독대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담갔던 된장, 고추장, 간장이 담긴 항아리들이 마당 한편에 올망졸망 모여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 먹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해 먹는 게 마음이 편해요. 맑은 날엔 햇볕을 쬐어주고 비 오는 날엔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덮어주며 자식 돌보듯 애지중지하죠. 이장들이 맛있게 익어가는 걸 보면 제 삶도 이렇게 차곡차곡 깊이를 더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어요. 계절은 어느덧 초가을에 접어들었네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 보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실감해요. 혼자 맞는 명절은 십수년째 익숙해질 법도 한데 어쩐지 올해는 마음이 조금 들뜨는 거 있죠. 아들 내외가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가 곧 찾아올 테니까요. 그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올해는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그런 생각들로 하루를 채우곤 했어요. 평온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그런 날들이었죠. 제 하루는 보통 손주 녀석에게 거는 전화로 시작돼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에 감싸둔 폴더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요. 화면에 뜨는 작은 글씨를 보려고 미간을 찌푸리며 저장된 번호 중에서 우리 강아지라고 써놓은 이름을 찾아 한참을 내려야 하죠.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댈 때마다 혹시나 오늘은 받을까 하는 마음에 심장이 작게 콩닥거려요.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 끝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시장이라도 다녀올까 싶어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시간 맞춰 나가면 됐던 버스가 이제는 커다란 화면에 알 수 없는 숫자들과 함께 도착 정보가 뜨더군요. 빨간색 글씨는 뭔지, 초록색 글씨는 또 뭔지. 한참을 쳐다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옆에 서 있던 젊은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했어요. 학생, 혹시 7번 버스가 언제쯤 오는지 알 수 있을까? 하고요. 학생은 제 손에 들린 낡은 폴더폰을 한번 힐끗 보고는 자기 손에 들린 번쩍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두드리고는 금방 알려주더군요. 고맙다고 인사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러워졌어요. 나만 빼고 세상은 저만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따라갈 힘도 방법도 모르는 채 뒤처지고 있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먼지가 쌓인 책장에서 낡은 역사책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젊었을 때, 아니 아가씨였을 때 저는 역사학도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낡은 유적지에 앉아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빛바랜 기록 속에서 잊혀진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들 민준이를 낳고 키우면서 제 꿈은 장독대 깊은 곳에 묻어둬야만 했어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책을 펼치면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이 지적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그 시절에 제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 위안이 되곤 했죠. 지금의 저는 그저 민준이 엄마 혹은 최 판사 시어머니로 불리지만 한때는 나 자신만의 이름과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평온했던 오후를 깨뜨린 건 익숙하지 않은 엔진 소리였어요.
대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연이가 내리더군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방문이었죠. 판사인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어요. 비싼 옷에서는 제가 맡아본 적 없는 서늘하고 세련된 향수 냄새가 났죠. 지연이는 값비싼 상표가 붙은 쇼핑백을 제게 건넸어요. 어머님, 몸에 좋은 거예요.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안에는 알록달록한 통에 담긴 건강기능식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고맙다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의 날카로운 눈이 마당의 장독대로 향했어요. 어머님, 이건 이제 좀 버리셔야겠어요.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장독 뚜껑을 열고는 제가 겨우내 정성껏 띄운 메주로 담근 된장이며 고추장을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라서 하니 얘야 그걸 왜 하고 막아서자 며느리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런 건 비위생적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이런 걸 담가 먹어요. 세균 덩어리인 거 모르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 장독들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제 젊은 날의 땀과 정성,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제 삶의 일부였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지연이는 한숨을 쉬며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님, 이런 퀴퀴한 냄새가 바로 가난의 냄새예요.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데 장모님 댁에서는 이런 냄새 상상도 못해요. 민준 씨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이런 건 그만두셔야죠. 가난의 냄새라니요. 제 평생의 자부심이, 제 삶의 방식이 한순간에 가난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들 쪽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만큼은 저 말은 아니라고,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막아주리라 믿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연이 말 들어. 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저녁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떠난 뒤 텅 빈 마당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마침 마실 나오신 옆집 김 여사님이 말을 건네더군요. 아들네 다녀갔나 봐요. 좋았겠네. 우리 아들 녀석은 제주도 가서 사진 보냈던데. 박 여사님네는 이번 추석에 어디 좋은 데 안 가요? 제주도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김 여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더군요. 거기에는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제주도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손주에게 걸 때마다 받지 않던 전화, 온라인 수업 때문에 바쁘다던 며느리의 변명,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들끼리는 가족 단톡방이라는 곳에서 모든 계획을 공유하고 사진을 올리며 즐거워했지만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는 저만은 완벽하게 그들만의 세상에서 배제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그들의 완벽한 가족 사진에 어울리지 않는 낡고 촌스러운 배경 같은 존재였던 거죠. 체계적인 소외의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그날 밤 저는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장독이 비워진 마당만큼이나 텅 비어버린 마음을 부여잡고 저는 깊고 외로운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텅 빈 마당을 볼 때마다 가슴에 찬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핥히고 간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쓰라렸죠. 고독감 속에서도 다가올 추석을 신락 같은 희망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좀 나아질 거야.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지.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애써 만들어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 번쩍이는 검은 차가 다시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였죠. 며느리 지연이는 지난번보다 한결 더 화사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반짝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제게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화면 속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식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텅 빈 집에서 외로움에 잠겨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던 거죠. 지연이는 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낡은 집과 자신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은근히 비교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어요. 호텔도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도 이런데 한번 가보셔야 하는데. 그 말은 제게 위로가 아니라 건널 수 없는 강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분위기를 잡으려는 듯 지연이는 동료 판사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번에 새로 차를 바꿨는데 그게 알고 보니 어느 그룹 사모님과 같은 모델이라더라. 그래서인지 재판에서도 더 기품이 있어 보이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였죠. 저는 그저 묵묵히 과일만 깎고 있었어요. 그러자 지연이가 마치 결론을 내리듯 말하더군요. 요즘은 차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줘요. 민준 씨도 저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이젠 좀 격에 맞는 차를 타야 하지 않겠어요? 옆에 있던 아들 민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 사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번 승진에서 밀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일수록 더 있어 보여야 무시를 안 당한다고.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분위기를 잡더니 드디어 본론이 나오더군요. 지연이가 조심스러운 척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들은 새로 나온 고급 수입차를 사고 싶어 했어요. 제가 애써 모른 척하며 지금 있는 차도 아직 멀쩡하지 않니? 하고 물었죠. 저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어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닳고 다를 때까지 쓰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죠. 제 말에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저희 세대랑 어머님 세대는 달라요. 요즘 세상은 보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법정에 설 때,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아버님,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차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차가 아니라 판사로서의 제 품이고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요. 세대 차이라는 말로 검소함이라는 제 평생의 가치관은 한순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고집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는 제 스마트폰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화려한 자동차 카탈로그를 화면으로 보여주며 가격까지 읊어댔어요. 제가 그 정보가 진짜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며느리의 논리적인 말들이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는 제게서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빼앗으려는 말을 꺼냈죠. 어차피 나중에 저희에게 물려주실 재산이잖아요. 그러니 미리 빌려주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성공해서 나중에 몇 배로 효도할게요. 그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성공한 판사라는 사회적 권위를 등에 업은 거절할 수 없는 압박이었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 내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다 갚을게. 응? 엄마. 아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온 아들이었어요. 저 아들의 앞길을 그놈의 체면 때문에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제 노후에 대한 불안감,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만이 남았죠. 결국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꺼내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남겨두었던 제 마지막 보루였죠.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어주는 순간 저는 제 노후를,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자식의 손에 저당 잡히는 기분이었어요. 통장을 받아든 아들 부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 안도감 뒤에 숨겨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계산적인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길한 예감을 외면했어요. 아닐 거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추석에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죠. 그런데 어쩐지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심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꼭 해야 할 의무를 마지못해 해치우는 사람처럼요. 돈을 가져갈 때의 간절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식들을 위해 내 손주를 위해 밤을 새워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콩을 불리고 고사리를 삶고 정성껏 전을 부치면서요. 제 희생적인 사랑이, 제 마지막 남은 기대가 곧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지 모른 채 말이에요. 그저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그것 하나만을 간절히 그리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음식들을 보자기에 곱게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불안 반, 기대 반이었어요. 지난번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다 보면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거죠. 하지만 아들네 아파트의 화려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를 맞이한 건 낯선 구두들이었어요. 제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 지연이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님을 직감했죠. 오히려 완벽하게 며느리에게 유리하도록 짜인 하나의 무대라는 것을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연이는 저를 흘깃 보더니 제가 들고 온 보자기 꾸러미를 보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군요.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색색깔의 전들을 풀어놓으려 하자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가사도우미를 불렀어요. 어머님,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요? 손님들 입맛 버려요. 그러고는 가사도우미에게 눈짓하며 말했어요. 이건 주방으로 좀 치워주시고요. 제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식들은 상에 올라보지도 못한 채 마치 부끄러운 물건처럼 주방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잠시 후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상 위에는 고급 한정식집 이름이 찍힌 그릇들이 하나둘씩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정갈하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음식들이었죠. 저는 사돈댁 식구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참아내야만 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제 삶의 방식이 그들의 화려한 식탁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어색한 식사가 이어졌어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제 음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는지 지연이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죠. 지연이는 아주 자애로운 며느리의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어머님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데 지금 사시는 집은 너무 낡고 외져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위선으로 가득 찬 서두였어요. 제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제 노후 자금을 뺏어가고 제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는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 집을 저희 앞으로 명예 이전해 주시면 그걸 허물고 아주 멋진 전원주택을 짓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마당도 넓게 만들어서 다 같이 사는 거죠. 그게 민준 씨 사회적 지위에도 훨씬 어울리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집은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곳이에요.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을 골라 지었고 아들 민준이를 낳아 키웠으며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머물러 있는 곳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집은 내 아비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다. 절대 안 된다. 제 희미한 반격에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웠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만 사실 거예요?
저희는 미래를 봐야죠. 자꾸 그렇게 낡은 것에만 집착하시니 민준 씨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녀는 저를 아들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사돈 식구들은 마치 짠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이의 편을 들었죠.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모든 시선이 제 아들 민준이에게로 향했어요. 처가의 노골적인 지지와 압박 속에서 아들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수를 꽂았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제발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가 아들에게는 이제 지워버리고 싶은 창피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제가 저항하자 그는 제 귓가에 제발 좀 조용히 계시라고요. 라며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 현관문 앞으로 내몰렸어요. 아들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뱉었어요. 제 미래를 생각해 주실 수 없다면 오늘 이 집엔 어머니가 계실 곳은 없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추석의 밝은 보름달이 제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닫힌 현관문 너머에서는 희미하게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나 의견 다툼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어머니라는 제 삶 자체를 아들이 완벽하게 부정해버린 거였죠. 한국 땅에서 자식에게 쫓겨나는 것, 그것도 모든 가족과 사돈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이 행위는 가장 큰 불효, 부셔이자 제 사회적 생명을 죽여버리는 체면 손상, 다면 순성이었어요. 제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의 희생과 사랑을 배신당한 것에 대한 뼛속까지 시린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서서 울고 나니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가슴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되돌려주겠다는 차가운 결심이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제 아들이 먼저 건너버린 거였어요. 아들네 집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밥도 넘기기 싫었고 잠도 오지 않았죠.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날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경멸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그날의 기억은 살아있는 한 떨쳐낼 수 없는 악몽과도 같았죠. 멍하니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여보, 나 평생을 헛살았나 봐요. 내가 목숨처럼 여기던 아들이 내게 등을 돌렸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대답 없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다 지쳐 문득 장롱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제가 있었죠. 아들 민준이를 낳기 전 제가 아직 박순자라는 제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이었어요. 역사학도가 꿈이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의 유적지로 답사를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낡은 절터에 앉아 천년 전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고 무너진 성곽을 어루만지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던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사진 속의 저는 지금의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한 장 한 장 추억을 더듬어 앨범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고 남편과 저는 어색한 포즈로 서 있었어요. 사진 뒤편으로는 희미하게 무너진 절터의 형상이 보였죠. 충청도 공주 근처의 이름 없는 벌판.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희미한 안개처럼 피어올랐어요. 그날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었죠. 순자야, 당신이 좋아하는 저 폐사지가 여기서 참 잘 보이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여기다 우리만의 서재를 짓자. 당신 실컷 책 읽을 수 있게. 그저 낭만적인 약속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며칠 뒤 정말로 그 쓸모없어 보이던 땅을 덜컥 사버렸어요. 그 후로 민준이를 키우고 사느라 바빠서 그 땅의 존재는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 있었던 거예요. 그 땅. 그 기억의 조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제 가슴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지만 이 일을 상의할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오경숙, 젊었을 적. 쌀이 떨어지면 제게 와서 스스럼 없이 쌀을 빌려가던 가난했지만 정 많고 의리 있던 친구였죠. 수소문 끝에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세련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이름을 대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와락 밝아졌어요. 순자 너 맞니? 이게 얼마만이야? 경숙이는 현재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동산 컨설턴트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충청도 땅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죠. 며칠 뒤 경숙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잔뜩 흥분해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죠. 순자야, 너 지금 앉아있니? 잘 들어. 내 그 땅, 지금 충청권 스마트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완전 핵심 부지야. 세상에, 네가 어떻게 거길? 최소 500억은 받을 수 있어. 500억. 그 숫자가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만져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돈이었죠. 경숙이는 제게 당장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다음 날 경숙이의 사무실에서 저는 난생 처음 카카오맵이라는 것의 위성 지도를 통해 제 땅을 보게 되었어요. 제 기억 속에 허허벌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반듯하게 구획된 도로와 새로 들어선 건물들이 가득했어요. 거대한 신도시의 심장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해 가족들에게서 소외되었던 제가 바로 그 기술을 통해 제 인생이 뒤바뀔 기회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경숙이는 제게 국내 최고의 자산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한 가죽 소파에 앉아 상담을 받는데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료해졌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 거대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복수의 밑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히 돈으로 자식들 앞에서 으스대는 천박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가장 우아하고도 철저하게 무너뜨릴 아주 정교한 계획이었죠. 상담을 마친 저는 변호사에게 제 도장을 내밀었어요. 충청도 땅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낡은 집까지 제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의 즉각적인 매각 절차를 위임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박순자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학자로서의 분석력과 통찰력이 깨어났거든요. 아들의 배신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게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먼지 쌓인 무기를 되찾아준 셈이었죠. 제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지성이 얼음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그날부터 제 시간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토지와 집이 팔리고 제 통장에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액수의 돈이 찍혔을 때 저는 아주 잠깐 동안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죠. 그 돈은 제 것이 돼 온전히 제 것만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유산이자 제 잃어버린 젊은 날의 대가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장 우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무기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저는 곧바로 박순자 자선재단 설립을 추진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도장을 찍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어요. 재단의 목적은 아주 명확했죠.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존엄성 있는 삶 지원. 그것은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힘없는 어르신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재단 설립과 동시에 저는 변호사가 제안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를 실행에 옮겼어요. 바로 취소 불가능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이었죠. 제 전 재산을 이 재단에 귀속시키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계약이었어요. 변호사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들 민준이는 법적으로 제 재산에 대해 단 한 푼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건 단순한 상속 포기가 아니었어요. 추석날 밤 아들이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며 어머니의 자리는 없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저 또한 법적으로 너의 상속자 자리는 없다고 되돌려주는 행위였어요. 아들이 제 존재를 부정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저는 아들의 권리를 지워버린 거죠. 가장 차갑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요. 법적인 준비가 모두 끝나자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제 오랜 친구인 한복 디자이너를 찾아갔죠.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는 제 초라한 행색과 헬쑥한 얼굴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지만 제가 모든 계획을 털어놓자 이내 눈빛을 빛내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순자야, 네가 원래 이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내가 잊고 있었네. 친구는 며칠 동안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어 주었어요. 푸석하던 머릿결에는 윤기가 흘렀고 슬픔으로 그늘져 있던 얼굴에는 기품이 서렸죠. 그리고 마침내 제 몸에 꼭 맞는 비취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제 자신의 모습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건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작은 호텔의 연회장에서 몇몇 언론사 기자들을 만났어요. 거창한 기자회견은 아니었어요. 그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작은 언론사 몇 곳을 초대한 자리였죠. 단상에 선 저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평온했죠. 저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추억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함께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충청도 땅에 얽힌 사연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제 이야기에 기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저의 이름으로 남은 이 유산을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제 이야기는 다음 날 아침 모든 지역 신문 일면과 온라인 뉴스 포털의 메인을 장식했어요. 수백억 자산가 할머니의 통 큰 기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킨 눈물의 기부, 자극적이지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제목들이었죠. 순식간에 저는 현명하고 자비로운 어르신의 상징, 즉 기부의 장인, 장애물로 떠올랐어요. 제 의도대로 제 복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뉴스를 아들과 며느리가 놓쳤을 리 없었죠. 그날 오후 제 낡은 폴더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전화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뒤에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타로 가득한 다급함과 패닉이 느껴지는 문자였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제발.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문자에는 어머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절절한 사죄의 말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들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통해 딱 한 문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일 저녁 식사를 하자. 장소는 강남에서 가장 비싸고 예약하기 어렵다는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어요.
친구가 만들어준 비치색 한복은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제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평온함을 안겨주었죠. 잠시 후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초췌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다가와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날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어머님, 저희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평생 어머님 모시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의 눈물 섞인 사죄는 조금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무 늦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는 제 눈치만 살피며 밥을 거의 넘기지 못했죠. 재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한 그들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조심스럽게 미래의 효도에 대해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지을 전원주택 이야기, 매달 드릴 용돈 이야기.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디저트가 나왔을 때 저는 곁에 두었던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정리된 서류 두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 하나는 박순자 자선재단 설립 허가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전재산이 재단에 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신탁계약서 사본이었어요.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다. 내 모든 것은 이미 나처럼 버림받고 상처받은 나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모두 돌아갔. 제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레스토랑 전체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앞에 밀어놓았죠. 그 안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유산의 전부다.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그 효심의 가치만큼만 정확히 돌려주는 것이다. 그 순간 판사였던 며느리는 모든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이럴 순 없어요. 어머니, 이건 무효예요.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조용하던 레스토랑을 갈랐어요.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의 눈빛들이 그들에게로 쏟아졌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체면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아무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것은 제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통쾌한 배경음악이었죠. 그 레스토랑을 걸어 나온 밤, 저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어요. 제 등 뒤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비명은 과거에 저를 붙들고 있던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죠. 통쾌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그래야만 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깊은 피로감과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들은 제 친구 경숙이나 변호사를 통해 혹은 가끔씩 보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었어요. 수백억 자산가 시어머니를 내쫓은 불효 판사. 그 스캔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퍼져나갔더군요. 특히 법조계처럼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좁은 사회에서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연이의 신상 정보가 돌았고 그녀가 과거에 내렸던 판결들까지 재조명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지연이는 여론의 문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판사직을 내려놓았죠. 평생을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부심으로 여겼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거예요. 더 비참했던 건 그녀의 친정 반응이었어요. 딸의 성공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던 사돈댁은 가문의 체면에 먹칠을 했다며 지연이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모든 것을 잃은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민준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대요. 제 아들 민준이의 삶도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자 회사에서도 더 이상 그를 감싸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당했고 이혼을 하며 위자료로 살던 아파트마저 넘겨주게 되었죠. 한순간에 직장과 가정, 그리고 물려받을 줄 알았던 막대한 재산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는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소식을 하나 전해주었어요. 민준이가 요즘 값싼 월세방을 얻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어느 추운 날 공사장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더라는 목격담과 함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내린 벌이 아니었어요. 아들 스스로가 선택한 행동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을 뿐이죠. 반면에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어요. 저는 요양원이 아닌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최신식 시니어 타운에 입주했어요. 낡고 추억만 가득했던 집을 떠나 제 힘으로 얻은 새로운 보금자리였죠. 이곳에는 저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멋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박순자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어 재단의 중요한 일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름만 걸어놓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연결해주는 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았죠. 저희 집거실은 언제나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방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처를 보듬었죠. 저는 그렇게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살지 않았어요. 젊은 날의 꿈이었던 역사 공부도 다시 시작했죠. 예전에는 글씨도 잘 보이지 않던 폴더폰 대신 이제는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다루며 온라인으로 역사 강의를 듣고 재단 관련 화상회의에도 참여해요. 기술이 더 이상 저를 고립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창문이 되어준 셈이죠. 주말에는 재단의 지원을 받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 전국의 역사 유적지로 답사를 떠나기도 해요. 흙먼지 묻은 유물 조각을 손에 들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해 줄 때 저는 제가 김민준의 어머니가 아닌 박순자 이사장이라는 제 이름으로 온전히 서 있음을 느껴요. 제 평생의 한보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단단한 시스템을 만드는 힘으로 승화된 것이죠. 어느 맑은 가을 날이었어요. 저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 발코니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 멀리 한강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싱그럽게 울려 퍼졌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제 얼굴을 만져보니 저 역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평생의 고난과 서름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평온한 미소였어요. 저는 고통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저 자신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치유하는 더 큰 사람이 되었어요. 뼛속 깊이 사무쳤던 한요, 마침내 제 삶의 가장 따뜻한 유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삶과 세월을 존중하는 마음 위에서만 비로소 피어나는 귀한 꽃과 같았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잊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니까요.